지금 미국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APC 취재차 한국 경주를 찾았던 미국 특파원 여 기자. 그녀의 아들이 공항에서 휠체어에 실려 입국했지만 단 3일 만에 두 발로 일어나 병실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포기했던 불치의병. 그 아이는 한국에서 양한방 협진과 맞춤 재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계단을 올랐고 얼마 안 가 바로 퇴원해버렸는데요. 현재 미 언론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집중 추적 중이며 여 기자는 자신이 겪은 모든 걸 기사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 의료 어디까지 간 겁니까? 범상치 않은 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한국 의료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의료진이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럽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는 에린 리드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국제부 기자로 일해왔죠. 제 손에는 늘 노트북과 녹음기가 있었고 제 머릿속엔 마감 시간과 특종에 대한 압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게 그해 가을 한국 경주에서 열릴 APC 정상회담 특별 취재팀 선발 통보가 왔을 때 저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그 현장을 취재한다는 건 기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니까요. 출국일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을 꾸리고 취재 계획을 세우고 현지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들떠 있었어요. 아들 다니엘도 엄마 멋있다며 웃어줬죠. 13살 아이는 엄마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게 자랑스러운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었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현관에서 손 흔들며 학교 버스를 탔던 아이가 오후 2시쯤 학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리드 씨, 다니엘이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깨어났는데 다리를 못 움직인다고 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신호등도 과속 단속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누워있을 보건실만 생각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엔 눈물이 그득했어요. 제가 아이 손을 잡았을 때 다니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 감각이 사라졌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APC도, 특종도, 커리어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다니엘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신경과 의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봤죠. 시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였어요. 저녁 8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급성 척수염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면역계 이상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어요. 지금으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본다고요. 제 아들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지켜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묻지 않았어요. 괜찮아질까? 같은 질문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았지만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만 봤고 저는 매일 밤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친구 제시카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친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시카, 척수염으로 아이가 마비됐어. 미국 병원에선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없대. 한국은 어때? 내가 있을 때 의료 시스템 좋다고 했잖아.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에린, 한국은 달라. 거기선 원인을 기다리지 않아. 바로 다학제 치료 시작해. 양방, 한방, 재활 동시에 움직여. 내가 아는 교수님한테 연락해 볼게. 저는 그 문자를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APC 취재는 포기하겠다고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죠. 리드,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커리어의 정점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가 아니라 엄마예요. 제 아들을 살려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짐을 꾸리면서 제 손은 계속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출국 전날 밤, 다니엘을 휠체어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물었어요. 엄마, 한국 가면 나 나을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기만 할 순 없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비행기 탑승구를 지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커리어도, 제 계획도, 모든 게 저 뒤에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옆엔 아들이 있었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의 기적이 있기를. 제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제 무릎에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졌지만 저는 그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13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게 절망적인 도박은 아닐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번지고 있었어요.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다니엘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도착했어.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면서 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희를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들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저희는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신음을 냈어요. 엄마, 어지러워. 아이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 한 분이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요.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직원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어요. 의무센터로 휠체어, 환자 이송 필요합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의무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분이 다니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혈압계를 꺼내 재빠르게 측정했죠. 혈압이 낮습니다. 바로 의무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라 공항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무센터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침대에 다니엘을 눕히고 링거를 연결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간호사분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한국어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어만.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영어 가능해요. 지금 아드님 상태 안정화시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조차 기다려 보자는 말만 들었는데 여긴 공항인데도 즉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니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분이 말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저는 메모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주요.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가야 해요. 간호사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에서 KTX 타시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제가 휠체어석 예약 도와드릴까요?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전화로 어디론가 연락했지만 잠시 뒤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휠체어석이 전부 예약돼 있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석에 앉을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앉혀둘까? 아이는 허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다니엘을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KTX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통로와 높은 좌석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휠체어에서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작게 신음했어요. 좌석에 앉아보려 했지만 아이 몸이 흐느적거렸습니다. 허리에 힘이 없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무릎 위에 다니엘을 앉혔습니다.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열차가 출발했고 차창 밖으론 빠르게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제 품에 안긴 아이의 무게만 느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표정만으로도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방석이었어요. 제 등 뒤에 대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눈빛만으로 이해하신 듯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제 팔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다니엘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를 다시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론 경주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기와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섞여 있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랐죠. 경주 동국대병원 앞에 내렸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휠체어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접수대에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병원 기록, MRI 사진, 진단서, 모든 것을 내밀었어요. 간호사분이 서류를 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아신경과 선생님, 외국인 척수염 환자 응급 내원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그분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 교수입니다. 소아신경과 담당이에요. 아드님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그분은 다니엘 다리를 만지고 반사신경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즉시 MRI 다시 찍겠습니다. 미국 자료도 있지만 현재 상태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원 준비하시고요. 오늘 밤부터 면역 억제요법 시작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오늘요? 이준혁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척수염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회복 가능성이 떨어져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주 동안 기다려 보자만 들었는데 여긴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MRI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다니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여기서 나 나을 수 있을까? 저는 아이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엄마가 느껴져. 여기는 달라. 오후 5시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병실 침대에 누웠고 링거가 연결됐어요.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8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공항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기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마치고 입원까지 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다른 나라구나. 여기선 외국인 아이도 보험도 없는 환자도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병실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다니엘의 고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떠돌았어요. 저는 아이 옆 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죠. 이번 첫날 밤이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링거가 아이 팔에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가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계속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98, 97, 99.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요동쳤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다니엘은 천장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소변을 못 봐.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척수염 환자에게 방광 기능 상실은 심각한 신호였어요. 마비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분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당직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요폐 증상이 나타났네요. 지금 바로 도뇨관 삽입하겠습니다. 의사는 재빠르게 처치했습니다. 다니엘은 아프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13살 아이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의사가 나갔을 때 저는 다니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걱정 마라고 하기엔 제 자신도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다니엘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죠. 아침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폐 증상이 나타났군요. 그리고 교수님은 다니엘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바늘로 살짝 찔러보고 망치로 반사신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좌측 다리 마비가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보다 감각이 더 떨어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로는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호전 반응이 없으면 하반신 영구 마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 마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교수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드 씨,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면역 억제제 용량을 높이고 오늘부터 혈장 교환술도 병행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나간 뒤 저는 병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숱한 비극을 취재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엉망이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다니엘, 엄마가 여기 있어.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견딜 거야. 그날 오후부터 혈장 교환술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의 혈액을 뽑아내고 깨끗한 혈장으로 바꿔 넣는 치료였어요. 아이는 침대에 누운 채 기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보였죠.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들도 겨울을 견디잖아.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잖아. 저녁이 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하얀 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고개를 돌렸어요. 먹기 싫어.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힘내려면 먹어야지. 하지만 아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는 더 조용해졌고 병실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다니엘이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니엘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호흡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모니터 알람이 울렸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처럼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당직 의사도 뛰어왔어요. 다니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 속도를 조절하고 여러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입니다. 기도 확보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니엘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호흡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다니엘 얼굴에 호흡 보조기가 씌워졌습니다. 투명한 마스크 너머로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는 아이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고 병실엔 다시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다니엘아,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 여기 있어.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매달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칠흑 같은 밤만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병원이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아직 원인 검사 중이었겠죠.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여긴 기다리지 않았어요. 싸우고 있었죠. 제 아들의 생명을 위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어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이 밤만 넘기게 해주세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길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호흡만 지켜봤죠. 호흡 보조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었고 아이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준혁 교수님이 아침 일찍 회진을 왔습니다. 다니엘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밤을 잘 넘겼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까요? 교수님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혈장 교환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증 조절이 문제예요. 다니엘 군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봤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쓰고 있지 않나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은 일반 진통제로 잘 조절이 안 돼요. 용량을 더 높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요.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리드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엔 한방신경통합센터가 있어요.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학이요? 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침 치료와 뜸, 한약 처방을 병행합니다. 면역계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자로 살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치료법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가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임상 경험상 신경병 증성 통증의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양방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작은 신음소리가 호흡 보조기 너머로 새어나왔죠. 해보겠습니다. 뭐든 해보겠어요. 1시간쯤 지나서 한방신경통합센터 담당자가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한의사입니다. 영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은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다니엘 군은 척수 염증으로 인한 신경병 증성 통증을 겪고 있어요. 이건 일반 진통제로는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침 치료는 신경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조금 따끔할 순 있지만 참을 만합니다. 아이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김민수 선생님은 가방에서 얇은 침들을 꺼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침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니엘 다리 여러 지점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아래, 발목 근처, 허벅지 안쪽.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다니엘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모든 침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병실엔 저와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침들이 아이 다리에 박혀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니엘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좀 덜 아픈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봤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까처럼 찌르는 것 같진 않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아이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걸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분이 지나고 김민수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침들을 하나씩 빼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때요?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 2번씩 치료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뒤 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이마에 맺혔던 땀도 마르고 있었죠. 정말 좀 나아?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졸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밤새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졸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렴. 엄마가 여기 있을게. 다니엘은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깊어졌어요. 30분쯤 지나자 아이는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까?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까? 하지만 제 아들이 지금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후에 김민수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2번째 침 치료를 했어요. 이번엔 다니엘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침을 맞는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죠. 치료가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어요. 특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침은 그 힘을 깨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다니엘은 조금씩 먹었습니다. 밥 몇 숟가락, 국 몇 모금. 많진 않았지만 어제보단 나았어요. 맛있어?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따뜻했어요. 짠맛이 입안에 퍼졌죠. 한국 음식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잠드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는 호흡 보조기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신음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에게, 한의사에게, 아니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이 땅에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선 누군가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있겠죠.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완전히 안심할 순 없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자인데 지금 믿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과학적 증거, 객관적 사실, 검증된 데이터.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한 가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나아질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침 치료는 계속됐고 다니엘의 통증은 많이 줄었어요.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진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다니엘 다리를 검사할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혹시 오늘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오늘은 발가락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네요. 교수님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이번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재활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저 어차피 못 걷는데 무슨 재활이에요? 박소영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걸어도 근육을 유지해야 해요. 나중에 감각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중이 올까? 정말 다니엘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다니엘 다리를 들어 올려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했어요. 무릎을 굽히고 발목을 돌리고 허벅지를 주무르고 다니엘은 표정 없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40분쯤 지나서 치료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가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말래. 근데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난 이미 다 잃었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다니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남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추상적이었고, 기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이준혁 교수님이 다시 왔습니다. 다니엘을 검사하시더니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리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교수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론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情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리 감각이 이 상태로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후유증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면역 억제제, 혈장 교환술, 침 치료, 재활 치료. 이 이상은 다니엘 군의 회복력을 믿어야 합니다. 회복력.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13살 아이의 회복력. 그게 제 아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니.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지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기 싫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소등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병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한국에 온 게 맞았을까? 아니면 미국에 있었어야 했을까? APC 프레스센터 생각도 났습니다. 지금쯤 동료 기자들은 정상회담을 취재하고 있겠죠. 특종을 쫓고 기사를 쓰고 커리어를 쌓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다니엘이 낫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제 선택이 틀렸다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에린, 너는 기자야. 기자는 포기하지 않아. 진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나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흡 보조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저는 아이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니엘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잠꼬대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왜 미안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이 다리가 살짝 움직이는 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다니엘의 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왼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발가락이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분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발가락이요. 다니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분은 다니엘 다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당직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10분쯤 지나서 당직 의사가 왔습니다. 다니엘을 검사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아침에 이준혁 교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다니엘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어요. 극적인 회복도 아니었죠. 그저 발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작은 떨림이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다니엘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완전한 안도는 아니었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작은 떨림 하나가 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니엘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창밖으론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니엘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이불을 살짝 걷고 다리를 봤습니다. 어젯밤 그 떨림이 정말이었을까?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때 다니엘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잘 잤어? 다니엘은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뒤척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 뭐가? 다리가. 뭔가 느껴져.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어디? 다니엘은 천천히 다리를 봤습니다. 왼쪽 발. 저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다니엘이 집중하더니 왼쪽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엄마. 봤어. 움직였어. 다니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입원한 후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봤어. 엄마 봤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또 울었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니엘 군, 발가락 움직여 볼래요? 다니엘은 집중했습니다. 왼쪽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오른쪽도 시도해봤는데 살짝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신경 재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교수님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아동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도움이 됐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계속 재활치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침 치료도 병행하고요. 오늘부터 물리치료 강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교수님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가지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식사를 가져왔어요. 밥과 미역국, 계란찜이었죠. 다니엘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많이 먹을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힘내야지. 다니엘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오래 씹더니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저도 함께 먹었어요. 미역국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전에 박소영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 발가락 움직여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한번 보여줄래요? 다니엘은 집중해서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해봐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다니엘이 적극적이었어요. 선생님이 다리를 움직일 때 같이 힘을 주려고 노력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다니엘.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다니엘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시간 가까이 치료가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서 다니엘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힘들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내일도 이렇게만 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다니엘에게 물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얼굴 닦아. 다니엘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럼. 넌 지금 나아지고 있잖아. 근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발가락 움직였잖아. 내일은 발목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일어서기. 한 걸음씩 가는 거야. 다니엘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씩. 오후에 김민수 한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침 치료를 받는 동안 다니엘은 이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선생님, 제가 발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교수님께 들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침 덕분일까요? 침도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 군의 의지예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웃었습니다. 입원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침 치료가 끝나고 저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창밖으론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기와지붕들과 현대식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전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APEC 정상회담은 어제 끝났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이미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계 정상들의 회담이 아니라 제 아들의 회복이었으니까요. 그게 제겐 더 큰 뉴스였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혼자 발가락 움직이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얼굴로 1번, 2번, 3번. 혼자 연습해.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선생님한테 더 잘해진 거 보여주고 싶어.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려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APEC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일들을 읽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별 취재 제안. 저는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빠른 응급조치, 다학제 치료, 양안방 협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접근법. 이건 취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죠.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에게, 한의사에게, 간호사들에게, 이 땅에게, 아마 모두에게였을 거예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완전히 나았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방향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내일은 발목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일어서기.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발목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무릎도 조금씩 굽혔다 펼 수 있었죠. 물리치료사 박소영 선생님은 매일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준혁 교수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다니엘 군, 오늘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니엘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가 잡아줄게. 천천히. 교수님과 간호사분이 양쪽에서 다니엘을 잡아줬습니다. 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려놓았어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 천천히 힘 주면서 일어나 봐요. 다니엘은 이를 악물고 힘을 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흔들렸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자기 다리로 섰어요. 양옆에서 사람들이 잡아주고 있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서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엄마, 나 서 있어. 다니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는 자기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조금만 더 버텨봐요. 10초만. 교수님이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니엘 다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6, 7, 8.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9, 10. 됐어요. 이제 앉아도 돼요. 다니엘을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자기 다리를 만졌어요. 나 진짜 섰어? 그럼 엄마 봤어. 내가 섰어. 다니엘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오후 재활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박소영 선생님이 평행봉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걸어볼 거예요. 다니엘은 긴장한 얼굴로 평행봉을 봤습니다. 진짜요? 네. 양옆을 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봐요. 제가 뒤에서 받쳐줄게요. 다니엘을 평행봉 앞에 세웠습니다. 아이는 양손으로 봉을 꽉 잡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자, 오른발부터 천천히 앞으로. 다니엘은 집중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올렸어요. 흔들렸지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죠. 잘했어요. 이제 왼발. 왼발도 똑같이 했습니다. 들어 올리고, 흔들리고, 내디디고, 내려놓고. 한 걸음이었습니다. 겨우 한 걸음이었지만 제겐 마라톤처럼 느껴졌어요. 다니엘, 했어. 걸었어. 엄마, 나 걸었어. 다니엘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른발, 왼발. 이번엔 조금 덜 흔들렸어요. 그렇게 5걸음을 걸었습니다. 평행봉 끝까지 갔어요. 치료가 끝나고 다니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걸었어. 진짜. 그래, 내가 걸었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냥 5걸음 걸었을 뿐인데 그 5걸음이 기적이야.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평행봉 없이도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보조 기구를 잡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죠. 이준혁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재활하시면 됩니다. 퇴원.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20일 동안 병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간다니. 언제 떠나실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갈게요. 한국을 좀 더 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경주는 아름다운 도시니까요. 퇴원 전날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가기 전에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어? 다니엘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계단 올라가 보고 싶어. 계단? 응.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진짜로 느끼고 싶어. 그냥 평지 말고 계단을.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다니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 가자.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께 불국사로 가달라고 했죠. 불국사는 경주에서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계단이 많다고 들었어요. 다니엘에게 딱 맞는 곳이었죠.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보였어요.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이름의 돌계단이었죠. 다니엘은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천천히 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다니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1계단, 2계단, 3계단.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계단, 11계단, 12계단.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누군가 영어로 물었어요. 아이가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재활 중이에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파이팅! 다니엘은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어요. 20계단, 21계단, 22계단.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니엘도, 저도. 마지막 계단이 보였습니다. 33번째 계단이었어요. 다니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밟았습니다. 다니엘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올라온 계단을 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나 해냈어. 엄마, 내가 해냈어. 그래, 내가 해냈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는지 외국인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따뜻한 박수 소리만 기억납니다. 저는 다니엘과 함께 절 마당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다니엘,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절? 응, 불국사라는 곳이야. 1200년 전에 지어진 곳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올랐대. 1200년. 그래. 그리고 오늘 내가 이 계단을 올랐어. 미국에서 온 13살 소년이 2다리로. 다니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와서 진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기사 제목 세계 정상들이 모인 도시. 내 아들이 다시 걷기 시작한 곳. 저는 지난 20일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공항 의무센터, KTX, 병원, 침 치료, 재활. 그리고 오늘 이 계단. 이건 단순한 의료 취재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아들의 이야기였고, 한 엄마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였죠.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아이는 단풍잎을 주우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건 취재 때문이 아니었어.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어.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니엘은 이번엔 훨씬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도 올라가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오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많지 않다는 걸.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희망을, 그리고 기적을.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다니엘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자기 다리로 걸었죠. 이준혁 교수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교수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리드 씨, 다니엘 군, 어서 오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은 다니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군이 잘 싸워준 덕분이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교수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국 가서도 계속 재활하세요.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다니엘 군은 강한 아이예요. 교수님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치료 기록 전부 담았어요. 미국 병원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수님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딸이 다니엘 나이였을 때 가지고 놀던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상자를 열자 작은 돌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라르방이었죠. 다니엘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지난 3주를 떠올렸어요.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김민수 한의사 선생님 한방센터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침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아, 리드 씨. 다니엘 군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침 치료가 정말 도움됐어요. 선생님은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한약 파우치예요. 미국 가서도 드세요. 신경 회복에 도움될 겁니다. 저는 보자기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니엘 군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게도 기쁜 일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박소영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찾아뵀습니다. 선생님은 재활실에서 다른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 치료를 멈추고 다가오셨죠. 다니엘, 정말 잘 걷네요. 다니엘은 몇 걸음 걸어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선생님은 운동 동작이 그려진 종이를 주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이 운동들 꼭 하세요. 매일 빠뜨리지 말고요. 네, 꼭 할게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주 동국대병원.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 한약 파우치, 치료 기록, 도라르방, 운동 동작 종이. 짐을 다 싸고 나니 빈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물건보다 더 무거운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함이, 추억이, 기적이. 다니엘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주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럼, 꼭 다시 오자.
나 나중에 크면 의사 할래. 저는 깜짝 놀라 다니엘을 봤습니다. 의사? 응. 여기 선생님들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걷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한국말도 배울래. 그래야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잖아. 저는 다니엘을 안았습니다. 그래. 한국말 배우자. 엄마도 같이 배울게. 출국 전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대릉원 앞을 걸었어요. 고분들이 둥글게 솟아 있었죠.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덤들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제목부터 끝까지 수정하고 다듬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증언이었죠. 제가 여기서 본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에 대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그날 APC 현장에서는 정상들이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 도시 병원 한켠에서는 한 외국인 소년이 조용히 다시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기자는 깨달았다. 진짜 뉴스는 세상을 바꾸는 선언문이 아니라 다시 걷는 내 아들의 발걸음이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기사를 꼭 실어달라고. 출국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했어요.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익숙해진 거리가 지나갔어요. 병원 건물도 보였고 불국사 방향 표지판도 보였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휠체어석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혼자 걸어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달라졌지? 그럼. 완전히 달라졌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주 전 처음 왔던 그곳이었어요. 그때는 다니엘을 휠체어에 태우고 왔었죠. 지금은 아이가 제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이라는 글자가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제 아들을 살렸어요. 당신의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한의사들이, 치료사들이, 당신의 빠른 대응이, 따뜻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다니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기 한국이 보여.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활주로,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 땅이 제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건물들이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조금 슬퍼. 나도 다시 올 수 있지? 그럼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 비행기가 수평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에린, 기사 받았어. 정말 훌륭해. 일면 톱으로 실을게.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이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기사가 될 거예요. 다니엘은 잠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채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기적 중 가장 조용했던 기적. 그건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아이가 다시 발가락을 움직이는 순간이었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계단을 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게 의사를 주었고, 치료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엔 영원히 한국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그 따뜻한 땅이, 그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이. 다니엘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악몽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아니,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한국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린 리드라는 기자가 아들 다니엘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일이죠. 세계 정상들이 모여 회의하는 그 시간, 한 병원에선 한 소년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게 진짜 뉴스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외국인이든 보험이 없든 누구든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만의 한국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